Are you doing a guided tour? No. No. Are you doing We're following YouTube contents. 제가 가이드인 줄 알았는데. 는 아르레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아르리라는 도시인데 이완 갤러리를 가야 되는데 이 택시가 우리 저기 앞까지 내려다 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그냥 내리래요. 이거 진짜 미친놈들 같아. 이완 갤러리를 가고 있습니다. 이완 갤러리래. 이완 뮤지엄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우가 살았던 곳이 아르리잖아요. 아르레 내려와서 작업을 하다가 고갱하고 싸우고 막 깃자르고 했던 건데 여기인데 고우가 굉장히 태양이 뜨거운 데 살았잖아.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알 것 같아. 왜 고우가 그렇게 되는지. 황색증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술에도 취해 있었고 그리고 남부지방이 태양이 워낙 강렬하니까 그거를 많이 그렸죠. 여기 오른쪽에 이완. 어디? 여기 있구나. 아르 이완 미술관. 어디로 가나? 여긴가? 여기 아닌 거. 쭉쭉쭉 직진입니다. 작가가 네. 여기 있다. 와. 여기 있구나. 여기가 이제 그 들어가는 곳이고 어덜트가 어디 있어? 이건가? 같은데요? 이건 거 같아요. 그리고 10시에서 8시 PM 6시까지 하고 저희 이제 이완 미술관에 들어왔는데 요즘에 경매시장에서 보면은 이완 선생님 페인팅 작품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형은 이런 철이랑 돌로 만들어진 작품이 이완 선생님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품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이런 작품들은 관계향 이런 작품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완 선생님이 1968년인가 9년인가에 쓴 물질에서 사물로 뭐 이런 비평문을 보면 그걸로 이제 이완이 일본 모노화 운동의 리더격이 된 건데 물질에서 사물로 이 비평문의 핵심은 그걸 거예요. 포스트 미니멀리즘 미학을 비평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문 핵심은 그 아이디어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포스트 미니멀리즘이 뭐냐라고 봤을 때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아주 심플하게 장식적인 요소들 다 제거하고 본질만 남긴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미니멀리즘 철학은 서구 모더니즘의 어떤 기결 같은 거거든요. 서구 모더니즘 회화가 시작한 게 19세기 중반 이때부터로 보고 있는데 이때부터 회화가 재현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사진기가 발명이 되고 인상주의가 나오고 표현주의가 나오고 인간 내면을 표현한다든가 빛의 찰나를 표현한다든가 더 이상 이제 화가들이 2차원인 캔버스에다가 3차원의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화가 점점 이제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게 20세기 초반의 추상미술 운동인데 모더니즘의 큰 흐름을 보면 추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하는 평론가가 얘기를 했고 그것들이 점점 이제 형과 색채와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1950년대에 잭슨 폴록이랑 이런 게 나오면서 앞뒤 그리고 옆면 이런 것들도 다 해체돼 버리는 형태가 완전히 분해돼 버리는 이런 회화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을 굉장히 신봉했던 그린버그라는 평론가는 잭슨 폴록에 와서야 가장 미국적인 회화가 완성이 됐고 모더니즘 회화의 어떤 발전 궤도에 있어서 유럽과는 다른 미국이 더 선두에 설 수 있었다라고 평을 해요. 잭슨 폴록의 회화를 보면 막 뿌려놨잖아요. 그게 가장 평면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회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도 꾸준히 제기가 돼요. 중간에 보면 그럼 그 회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되게 장식적인 요소들만 있고 색채만 있고 그게 뭐냐 뭐 이런 비판도 물론 중간에 제기가 되지만 모더니즘 회화라는 게 현실로부터 완전히 이제 재현이죠. 재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난해한 그리고 평면으로 향해 가는 무브먼트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6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회화가 평면을 향해 나아가도 더 이상 이제 평면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방향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나아갔죠. 2차원의 캔버스에다가 아무리 이거를 평면 작업을 해도 계속해서 3차원의 환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2차원의 평면 회화를 완전히 평면화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캔버스에 뭘 그려서 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캔버스 자체가 그냥 작품이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미니멀리즘 흐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니멀리즘 작품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막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재료들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건데 그럼 그건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어떤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이완이 탐구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철판이 있고 돌이 있는데 이게 장소에 따라서 가변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이완 회화의 키 아이디어거든요. 결국은 개념 미술인 거죠. 그렇죠. 이게. 개념 미술이죠 사실은. 이게 사실 모던 회화가 나아간 끝까지 형태인 미니멀리즘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외관은. 근데 거기서 어떤 차이가 이 사람을 구별되게 할까요? 미니멀리즘하고 네. 나는 이완이 기본적으로 포스트 미니멀리즘을 가장 잘 차용해서 동량적으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트 미니멀리즘 말 그대로 미니멀리즘 극복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미니멀리즘은 수직적이고 구축적이고 미니멀리즘 작품 오브제가 자체가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다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고정돼 있었어요. 대부분의 미니멀리즘 화가들은 되게 큰 어떤 구축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장소라든가 주변에 있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와의 조화보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논리 근대 철학이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적 논리에 빠져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공간 또는 이 작품이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포스트 미니멀리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게 미니멀리즘이 가지고 있었던 근대 철학 그리고 근대 모더니즘 미술 운동의 어떤 정점이잖아요. 결국 모더니즘 미술이라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상미술로 되고 추상미술에서 계속 나아가다가 해체할 때는 해체했는데 해체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오브제가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오브제가 작품이 되는 그 작품은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안에 내적 논리가 있는 거죠. 근대 네. 철학이라고 하는. 근데 포스트 미니멀리스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네. 고정된 의미는 없는 거고 장소와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는 거고 현대를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작품조차도 공간과 조우하고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는 거다. 그거를 이완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철판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물이잖아요. 그 돌은 그 지역에 있는 그냥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메타포로만 보면 그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오브제와 자연의 어떤 오브제를 병치시켜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단편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깊은 거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게 규정된다라는 거. 관계 속에서 모든 게 규정되기 때문에 이 철판의 의미, 돌의 의미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고 그리고 다원주의적이고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이게 키 아이디어예요. 여기 이제 이완 선생님 회화 작품 2층에 왔는데 점으로부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형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점선 시리즈가 일단 바람이 있고 조응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잖아. 70년대 주로 했던 작품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밑에 층에서 얘기했던 조각을 왜 그렇게 놨느냐 이거의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이완 선생님이 처음에 관계항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돌하고 이렇게 놨잖아요. 철판하고. 근데 그게 주변에 있는 배경하고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미술관의 조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건데 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돌이랑 철판이 작품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돌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점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찍은 거잖아요. 근데 배경은 칠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배경을 칠한 작품도 있고 안 칠한 작품도 있는데 배경을 칠하지 않고 하나의 점만 찍는다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화가가 비어있는 공간에 무언가를 찍는 거고 무언가를 찍는 행위와 찍지 않는 행위 그리고 무언가가 화가의 의도에 의해서 페인팅된 부분과 칠해지지 않은 부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이라고 하는 것도 회화의 시작, 모든 만문의 시작은 점이고 생성의 어떤 시작인데 그 생성의 가장 최소한의 개입만 했을 때 그것과 칠해지지 않은 부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규정되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실 캔버스에 어떻게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점도 여러 개를 찍고 색깔도 달리 찍고 변주도 하고 동그랗게 찍고 이렇게 찍고 찍다가 결국 이제 이런 변주가 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선도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매너지즘에 빠졌던 것 같아. 그러면서 바람 시리즈로 가는 건데 바람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이 바람 시리즈 절로 가면서 찍어볼까요? 바람 시리즈가 여기 있습니다. 바람 아닙니다. 아, 바람 아니구나. 이완 선생님의 점 시리즈를 좀 단편적으로 보면 점이 생성이 됐다가 사라지는 생성과 소멸을 이야기한다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트 미니멀리즘이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모더니즘 해라는 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결국 이게 칠해진 부분과 칠해지지 않은 부분 사이의 관계 캔버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세계가 있다면 인간이 건드리지 않는 화가가 건드리지 않는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 점을 찍은 거는 회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초의 행위잖아. 최초의 행위와 칠해지지 않은 관계를 탐구하는 변주예요. 사실 원래는 점 하나만 찍었었어요. 근데 점이랑 선이랑 아무리 변주를 줘도 이완 선생님이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안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유로운 선이나 점이 없을까 해가지고 바람 시리즈가 나오는 건데 바람은 하나의 비유예요. 바람을 추상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점선이 변주로서 자유롭게 표현한 거예요. 선을. 그리고 보니까 동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바람처럼 자유롭다 해가지고 이제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바람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결국은 이완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바람을 꽉 채우고 컬렉터들은 캔버스 안에 바람이 꽉 찬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완 선생님의 작품 세계 안에서 보면 꽉 찬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고정적 의미를 거부하고 작품 자체가 가진 내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작가가 손댄 부분과 안 된 부분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는 사실 저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완 선생님이 조응으로 돌아가요. 조응이 말 그대로 코레스폰던스잖아요. 이렇게 네. 서로 조응한다잖아요. 최초의 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찍었을 때 화가와 캔버스와 어떤 조응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조응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캔버스와 화가의 어떤 대화를 시도한다 해서 작품이 다 대화로 가게 되거든요. 이완 작품에서는 뭐 점 두 개도 좋고 뭐 하나도 좋고 다 좋은데 점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갔다가 거기에 답답함을 느낀 이완이 선의 변주로서 바람을 자유롭게 구사하다가 다시 점으로 돌아왔다. 이게 50년 작품 세계를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여기 점에 어떤 빨간 점의 변주가 있고요. 와, 이 작품 정말 수작이에요. 너무 좋네요. 1970년대 작품일 텐데 와, 상태가 너무 좋네요. 이거 이완 선생님이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선으로 갔다가 선도 이런 식으로 변주를 주거든요. 올바르게 고든 선 안에 배경이 안 칠해져 있죠. 얘는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좀 변색이 됐나 배경을 칠한 건지 모르겠는데 배경을 칠했네요. 이렇게 선들이 일직선으로 갔다가 세 개로 나눠서 했다가 또 이런 선으로 왔다가 지그재그 돼 있는 이 선들이 결국 바람으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완 선생님 작품에 선이 많은 걸 컬렉터들이 선호하긴 하지만 이 하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컬렉터들은 이 꽉 차 있는 걸 좋아하죠. 근데 예쁜 걸 좋아하니까. 그쵸.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바람 작품이잖아요. 네. 이완선생님 어릴 때 서예를 배웠어요. 서예를 배워서 점 선 찍을 때 서예적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서예선이 일필일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이완 선생님이 예전에는 선전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찍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굉장히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캔버스를 놓고 자기가 이제 선을 서예하듯이 쫙쫙 그은 거죠. 이게 조음이고 이게 조음이고요. 조음도 이제 후기로 갈수록 다이얼로그 이 점하고 되게 비슷해져요. 붓 큰 걸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그리다가 이게 점점 비율 맞게 네모로 이렇게 귀결되게 되고 결국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마테리얼가 생기게 되고 두꺼워지고 마테리얼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결국 조음하고 다이얼로그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도 비슷하잖아요. 캔버스와 내가 조음한다, 캔버스와 대화한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완성형을 이제 대화라고 보고 있고 이것만 보면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장의 가치로만 보면 그라데이션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마티에서 얼마나 예쁘게 되어 있는지 점 모양이 얼마나 삐뚤지 않게 예쁘게 되어 있는지 점의 위치가 살짝 밑에 쪽에 오른쪽에 가 있는 걸 가장 선호해요 사람들이. Excuse me? Are you doing a guided tour? 아니요. No. No, Are you doing we're a following YouTube contents. We're following filming YouTube. for YouTube content? Yes. Yeah. We're not doing guide tour. We're not. Just YouTube content? Yes. Okay, perfect. Yes. Thank you. Yes. 제가 가이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저는 다양한 작품을 볼 때 이 점을 봤을 때 좀 밑에 쪽에 오른쪽에 찍혀있는 점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역동적인 느낌? 사실 이게 이완이 추구하고자 하는 관계 속에서 사물의 위치라든가 의미가 규정이 되고 이런 것들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이 오른쪽 여기 상단, 왼쪽 하단, 양 끝단에 다 찍혀있으면 이 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작품 세계의 핵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왼쪽도 찍어보고 영혼도 찍어. 내가 찍은 작품들이 다 인기가 많진 않아. 그때다 좀 삑살이 날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수작이 아닌 것과 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완 선생님이 점을 찍는 게 그런 동적인 의미, 관계 속에서 모든 사물은 재정의되고 칠한 부분과 칠해지지 않은 부분 이게 서로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규정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이얼로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점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최초의 점과 선이지만 그게 칠해지지 않은 부분과 칠해진 부분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똑같은 거고 이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서치 작품 돌덩이 하나 놓고 철판대기 하나 놓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관계, 환경, 배경 속에서 규정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를 하면 이 안에 뭔가 진리를 찾아내야 되고 본질을 찾아내야 되고 이게 근대 미학의 핵심이거든요. 작가의 작품을 볼 때도 의미는 고정되어 있고 작가가 의도한 걸 찾아내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대 미학이 깨져나가게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대화는 여기는 칼라 다이얼로그 방인데요. 회작 다이얼로그를 하시다가 2015년부터 칼라 다이얼로그를 시작을 하셨는데 와, 이 작품 되게 좋다. 끌어당기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거 집에다 너무 걸고 싶다. 300호짜리 딱 걸고 싶다. 와, 이완 선생님 이 칼라 다이얼로그 보고 있는데 색깔이 되게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완 선생님의 작품 세계 가장 잘 보여주는 회색 다이얼로그라고 생각을 하지만 칼라 다이얼로그가 인기가 더 많아요. 근데 나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제 90 가까이 되셨을 텐데 칼라 쓰는 게 정말 굉장히 세련됐어요. 너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임팩트가 있어? 저는 일단 미적으로 끌리는 거 좋아하니까 이 작품 너무 멋있는 이 작품?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사실 페이스 갤러리에서 나온 작품을 알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 갤러리랑 구매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세컨드리로 제가 사겠다고 연락을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왜 안 샀어? 이게 여기 가지고 있으니 저한테 안 팔겠죠. 나 여기로 가버렸구나. 네, 이게 약간 변종이잖아. 원래 네, 이렇게 안 변종이죠. 하셨잖아. 맞아요. 원래 점과 점을 좀 띄워놓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둘이 만나서 뭔가 섞이고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한 것 같아. 네. 파랑과 빨강이 섞이고 그 섞인 부분의 색깔은 또 완전 다르고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그 미학을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근대성에 대한 비판, 근대 미학에 대한 비판으로만 이제 이완 선생님의 작품을 봤고 관계 속에서 의미가 규정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붓질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빨간색 작품에서 파란색 붓질을 이렇게 하셨는데 되게 독특하네요, 이 작품도. 와, 이거 300호짜리 파란색 다이얼로그인데 와, 진짜 색감 표현이 너무 좋다. 너무 세련돼 있어. 나이가 이제 90 가까이 되셨는데 이 세련미가 굉장해요. 위에도 보면 이 그라데이션이 가까이서 보면요 물결이 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보면 빨강, 주황, 갈색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노란색이 방고의 밤의 테라스 카페 거기 같은데? 저 노란색 건물이? 여기 써져 여기 다 이게 있네요 여기. 아 이게 또 그 유명한 방고가 밤의 테라스 카페인가? 제목이? 그 그림을 그렸던. 저는 여기 아래에 있는 고우 카페에 나와 있어요. 고우가 밤의 테라스 카페 그거 그린 노란 테라스 카페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린 데가 바로 저 뒤쪽에 있고요. 여기 카페에 여기 앉아 있거든요. 저기입니다. 네. 여기 직접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방고우 작품 속에 나와 있던 그 그림의 구도들이 보이기도 하고 색깔도 꽤 보이죠. 색깔이 눈에 보여요. 그게 너무 네. 좋아. 그 그림 중에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을 보면 되게 어두웠어요. 그림이. 맞아요. 불빛이 흐릿하게 있고 사람들이 손이 이렇게 가장되게 표현되어 있고 근데 이제 고우가 그거 왜 그랬냐면 밀레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었는데 밀레가 되게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신성하게 그렸잖아요. 고우가 밀레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아서 처음에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 위주로 좀 그림을 그렸고 고우가 이제 파리에 가서 인상파라든가 이런 어떤 색채를 되게 쓰는 화가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되게 충격을 받고 자기 작품 세계의 새로운 색채를 찾아서 남부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압센트를 마셔가지고 황색증 때문에 뭐 노랗게 그렸네 뭐네 하는 뭐 그런 말들 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강렬한 태화가 안에서 그런 색채들이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우가 후기 인상파 중에서 거의 세계 대명화가로 이제 자리매김했잖아요. 고우가 그렇게 입지전적의 지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는 고우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삶이 드라마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우는 되게 위대한 화가고 고우가 자기 귀를 자르고 나서 자살할 때까지 고작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 있잖아요. 시간이. 귀 자르고 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되게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별이 빛나는 밤 것도 네. 그리고 정신병원에 안에 있는 풍경도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또 요양차 이제 파리 근교에 있는 오베르난데 가서 또 밀박 그리고 그 기간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격정적으로 쏟아내는데 고우 그림 너무 좋고 터치도 굉장히 독보적이고 당시에는 사실은 뭐 그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고우가 완전히 신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귀를 자르는 어떤 기행적인 행동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원, 그 다음에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린 어떤 격정적인 그림들,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자살한 이런 생애가 신화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우 미술관은 못 갔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고우가 생각나서 한번 떠들어봤습니다.